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로 미국이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매도세가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워런 버핏은 자신은 매주 미국 국채를 살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비수기인 8월에도 전국에서 3만여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특히 청약 열기가 뜨거운 서울에서는 올해 들어 최대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선 2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일제히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미국 빅테크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자체 유통망을 갖추고 직접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뒤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10년물의 경우 연고점을 경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월가역에는 미국 국채를 더 사라는 측과 팔아야 한다는 측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189%에 마감하면서 연고점을 이틀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미국 채권 매도세를 부추기면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장기 국채 매각 입찰에서 당초보다 70억 달러 늘어난 1,03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채권을 입찰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가격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하락하던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하자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채권 투자 전략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미 국채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미 장기채가 과매수 상태라며 장기 인플레이션이 3%대로 유지되면 30년물 국채금리는 빠른 시일 안에 5.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30년물 하락에 베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미 국채를 사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버핏 회장은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2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매입했다며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최대 투자은행 UBS 역시 2011년 등급 하향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때 국채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에게 미 국채를 포함해 5년에서 10년 만기의 양질의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솔리타 마르첼리 UBS 미주지부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2.7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네, 이제 통상 8월은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힙니다. 여름 휴가와 장마 등으로 견본주택을 찾는 내방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올해는 건설사들이 바로 이 8월, 이번 달에 분양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이달에 얼마나 많은 분양이 예정돼 있나요? 일단 부동산 R124에 따르면 8월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407가구로 집계됩니다. 네. 전달 한 18,000가구 대비 70% 증가한 것은 물론 올 들어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풀리는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름 휴가와 장마철 등으로 이제 견본주택을 찾는 내방객이 줄고 또 이제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 가을철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이제 8월은 신규 분양이 적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에는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월별 분양 물량 평균을 2배 웃도는 이제 3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대기하고 있고 또 이제 9월 2만 6천 가구, 10월 2만 7천 가구 등 가을 성수기 예정 물량보다도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건설업계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우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그동안 밀렸던 분양을 쏟아낸 게 가장 큽니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제 분양가 인상 요인은 발생했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좀 분양을 미뤄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또 이제 청약 시장에 사람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원래 좀 뭐 가을에 분양을 계획했던 물량이 아니라면 정말 뭐 성수기까지 이제 기다릴 수 없다는 거겠죠. 좀 한 번에 이제 물량이 터진 감이 있고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67대 1로 지난해 연간 평균 경쟁률보다 6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1순위 경쟁률만 보면은 뭐 지난달 거의 119대 1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보통 우리 시장에서 한 50대 1만 넘어도 이제 과열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만큼은 사실상 부동산 호황기 수준으로 회복한 셈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8월에는 특히 서울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집니다. 7천 가구 넘는 공급이 서울에 예정돼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 이달에는 또 이제 특징할 만한 게 10대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도 상당한 편입니다. 서울에서만 5천 가구 이상이 나오고요. 전국으로 넓히면 13,000가구가 넘습니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이제 11위로 밀린 HDC 현대산업개발 물량까지 더하면 15,000가구를 웃돕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3만 가구 그리고 서울에서 7천 가구를 빼면 나머지 2만 3천 가구는 지방에서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 아직 지방은 서울만큼 그 분위기가 청약 시장 분위기가 회복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방 아파트는 어떻게 팔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일단 줄줄이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표정이 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서울만 청약 경쟁률이 3자릿수대로 치솟았지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경쟁률이 평균 10대 1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지방의 경우 이제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사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전국적으로 물량을 밀어내는 이유는 서울에서 번 돈으로 지방 사업장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양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분양 제도가 있는 한 일단 아파트를 지어야 이제 매출이 잡히기 때문인데요.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분양된 세대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 분양된 세대에 한해서는 뭐 계약금도 들어오고 중도금도 들어올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준공될 때까지 미분양으로 남는 경우인데 그럴 때 이제 건설사들의 좀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처럼 이런 완판 단지가 생긴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 모처럼 분양 큰 장이 섰는데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남는 게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 기준 주요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6%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일단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 관련 비용을 좀 한 번에 반영하느라 원가율이 107%를 넘어선 GS건설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거의 93% 수준인데요. 따라서 이제 매출이 늘어도 지금 영업이익률은 예금 이자 수준까지 건설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내려앉은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안전과 품질 강화 이슈가 발생하면서 관련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갈 경우 GS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의 원가율도 앞으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정부가 지금 이 사고 이후 민간 아파트를 포함해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293개 단지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이상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지금 건설사 전반에 이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건설사들에 대한 눈높이를 굉장히 낮춘 상황인데요. 김승준 하나증권연구원은 하반기 부실공사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마진 개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주에 대한 기대감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청약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난다 한들 그래서 이제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섰다 한들 좀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이슈, 초전도체 진실공방 멈춰선 주가 랠리입니다. 이른바 꿈의 물질로 불리는 초전도체를 두고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초전도 저온학회는 최근 국내 연구진이 공개한 LK99 물질에 대해서 이 초전도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만 이 논문을 공개한 국내 연구진은 전 세계 연구진이 이미 LK99 검증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 제조업은 모두 공개했고 또 한 달 정도면 전 세계 연구진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급등했던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도 대거 하락 마감하면서 이 주가 랠리를 멈춰섰습니다. 한편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소는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또 서남은 이날 매매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 주가 변동을 피했습니다. 한편 이 국내에서도 검증이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다음 주 초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화장품 관련 소식입니다. 이 샤넬 제친 K뷰티, 이 일본 화장품 수입 1위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이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처음으로 수입 판매 규모 1위에 올랐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한국의 화장품을 약 7,068억 원 가까이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샤넬, 랑콤 같은 이 고가 브랜드를 내세운 프랑스가 30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친 거고요. 또 어떻게 올랐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최근 이 국산 화장품 수입 규모는 10년 동안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의 주가 역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메우리 신문은 한류 열풍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가격이 적당하고 또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정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엔터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BTS, 뉴진스, 그리고 투바투, 렛츠고, 빌보드 휩쓴 하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걸그룹 뉴진스가 최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진스의 미니 2집 겟업은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올랐는데요. 이게 국내 걸그룹 중에서는 블랙핑크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입니다. 또 이번 앨범의 공동 타이틀곡인 슈퍼샤이, ETA, 그리고 쿨 위드 유도 이 모두 핫백 차트에 진입했는데요. 그리고 이 뉴진스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지금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BTS의 멤버 정국은 디지털 싱글이 이 빌보드 핫백에서 차트 1위에 올랐고요. 또 투바투의 정규 2집 역시 빌보드 재팬의 이 주간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더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이 하이브의 주가 전거래일 대비 9.68% 오른 27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애플이 이르면 다음 달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공급 차질이 있었던 만큼 올해 아이폰 수요는 폭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이폰의 최신 부품을 공급하는 LG 그룹사들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이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줄었지만 앱스토어 등 서비스 부문이 선방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주력인 아이폰 매출은 2.4%나 줄어 공급 차질로 시작된 아이폰 14 시리즈의 판매 저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시장은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올해 신작인 아이폰 15의 판매량 증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도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부터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 양산에 돌입해 최근 애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랑 프로 맥스향으로 LG 디스플레이는 6월부터 패널 양산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프로는 퀄이 난 걸로 알고 있고 프로 맥스도 그 퀄이 날 거라고 예상됨에 따라서 중선적으로 8월이랑 9월에 프로랑 프로 맥스 각각 패널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상위 모델 2종에 저전력 올레드 패널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 올레드 판매 가격보다 40%에서 50%가량 높습니다. 아이폰 최상위 모델에 새롭게 폴디드 줌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은 애플 효과로 올 4분기 역대 분기 중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은 생산 수율이 문제로 언급됐지만 최근 이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아이폰 출시 일정에 맞춰 적기에 부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폰 15 출시 시점에 관련해서는 수율 문제는 크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처음 하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수율이 계획 대비 낮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적정 수준은 확보한 걸로 알고.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전작의 2배 가까운 초도 물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 출하량 목표를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9,200만 대까지 높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적 부진을 겪었던 이른바 LG 형제가 아이폰 신작으로 실적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최근 4%대까지 오르면서 예전처럼 6%대 상품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변화와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4.04%, 복리기준 HB저축은행과 대백 등이 4.5%대로 가장 높았고 에큐온 저축은행은 3개월마다 금리가 오르는 상품을 보완해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금리가 4%대에 올라섰는데 그 배경으로는 자금 이탈 방지가 꼽힙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부동산 PF 우려 등이 겹쳐 올해 들어 계속 줄어든 바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 등 대비 차원에서 수신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3% 후반으로 올려잡은 시중은행과 더불어 안정화를 위해 5%대 예금과 7%대 적금 카드를 꺼내든 새마을금고와 맞붙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와 같은 6%대 예금금리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거듭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늘어난 자금 조달 비용으로 긴축 기조를 멈추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고금리 수신자들의 예금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 BIS 비율은 13%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부실 우려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지 동결할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업계는 적정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판매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해외 파트너사와 손을 잡고 제품을 공급해왔는데 지금은 자체 유통망을 구축해 직접 판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 신약 개발 기업인 바이오젠의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인수 추진설에 입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인수가 이뤄지면 미국 내 영업망을 직접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인수설 배경이 된 해외 직파는 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직파는 조직과 인력 확보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구축돼 안정화되면 매출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출의 20-30%에 달하는 파트너사 수수료 등 중간 유통 과정이 줄어 중장기적으론 더 큰 이익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이점에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K바이오팜, HLB, LG화학, GC녹십자 등은 해외 직판 체계를 구축하거나 아예 신약 개발 단계부터 기업을 인수해 직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서 타겟 채널의 성공적인 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직접 판매를 통해서 타 경쟁사의 제품 판매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저희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뿐 아니라 의료기기 기업 역시 해외 직판 구축에 힘을 쏟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휴젤의 경우 미국 직판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중국 법인을 통해 직판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과거에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출 전략에서 직판과 같은 현지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 투자 측면에서 충분히 기업들이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아닌 직판으로 눈을 돌린 K바이오.
공격적인 해외 현지화 전략으로 수익성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불을 켜고 끈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고 출발했지만 동시에 멈춰 있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일이 미시의 세계에선 일어난다고 하죠. 영화 앤트맨이 양자의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이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 마치 OX, 정답이 뒤섞인 것 같은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해도 0과 1, 이진법 비트 단위의 두 스위치를 차례로 켜고 끄고 다시 켜고 끄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검사해야 했어요. 당연히 열이 많이 나고 전기 많이 잡아먹고 작업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온, 오프, 0과 1, 이 두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큐비트로 작동을 하는데 0과 1, 비트로 계산하던 기존 컴퓨터와 달리 00, 01, 10, 11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할 양이 많아도 순서 기다릴 것도 없고 땅 출발 신호 내자마자 결승점에 도달할 정도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큐비트, 일종의 양자 스위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호 해독, 의약품, 자율주행의 상황 판단에 유리해지고 이들 미래 기술의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과학자, 투자자들만 할까요?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지난주 전 세계 과학계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소식, 그리고 이 와중에 올라타 반짝이는 정도가 아니라 데일 듯이 타오른 테마, 양자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아직 산업 초기라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데도 이 뉴스 때문에 난데없이 주가가 출렁였어요.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주장에 이번 주 잠깐 세상이 뒤집힐 뻔했죠. 이 중에서도 한국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빅테크 다음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아이온큐인데 올해만 5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첫 투자한 양자 컴퓨터 기업이면서 크리스토퍼 멀로, 한국인 김정상 교수가 공동 창업해 왠지 한국 회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이온큐도 곧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 1분기까지 매출은 2배가량 늘었지만 운용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손실 2,733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6배나 늘었고요. 지난달 주가가 꽤 올라서 시총이 39억 달러 정도 지금 기록 중인데 영업으로 현금 흐름을 이번 분기에는 회복했는지 따져가며 봐야 할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마땅히 수익을 낸다고 볼만한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돕는 D-Wave 시스템 정도였는데 역시 몇몇 월가 매출 전망이 깎인 건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록을 넘보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2019년 구글이 만든 첫 양자 컴퓨터는 53개의 큐비트로 슈퍼컴퓨터가 10,000년을 걸려서 할 계산을 200초 만에 해냅니다. IBM도 같은 해에 27큐비트의 양자 프로세서를 만든 뒤에 해마다 2배씩 성능을 개량해서 지난해 11월 433큐비트의 프로세서를 가진 오스프리를 내놨습니다. 올해에는 1121개의 큐비트를 가진 새 양자 컴퓨터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니까 제어 가능한 양자 비트 수에서 가장 앞선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큐비트로 불리는 양자 비트 개수만큼 일일이 제어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하 273도의 극저온 상태에서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앞에서 나온 샹들리에를 닮은 거대한 냉각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너무 크고 전기요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진공 상태에서 더 작고 효율적으로 양자 프로세서를 만들려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초전도체를 쓰는 방식의 또 다른 문제가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진공 상태에서 이온을 붙잡아서 전체 연산장체 크기도 줄이고 레이저로 양자 비트를 하나하나 뒤집어서 제어하는 방식을 쓰는 건데 바로 아이온큐, 허니웰이 보유한 퀀티움 등이 쓰는 방식입니다. 제어 수준에선 가장 정확도가 높은데 큐비트 개수로는 아직 29개, 2025년에야 64개 수준이니까 IBM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른 특허 연구도 활발한데 빛을 쏴서 양자를 제어하거나 중성 원자를 이용한 스타트업까지 전 세계에서 약 200여 개 기업들이 경쟁 중이기도 해요. 올해 들어서 기승전 인공지능, 기승전 엔비디아였죠. 한편으로는 누가 되었든 초고가의 장비를 들여놓을 회사를 가려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바이오, 인공지능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의 지배력을 초격차로 벌리게 될 회사를 찾는 게 더 쉬운 일일 것도 같습니다. 테니스 좋아하는 학우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고 이제 친구들과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테니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테니스 같은 좋은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경기할 수 있도록 우리 배를 베풀어 주신 동양생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양생명에서 이런 테니스 쪽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실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양 is a life insurance company, and we believe we take from the society, we have to use for the society. And tennis is a good sport. It's for all the ages, and I think the university is the future of the Korea.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